우리의 삶에서 인터넷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웹사이트를 접속하기도 하고 웹하드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용했다시피 우리는 흔히 인터넷을 통해 웹을 이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과 웹은 다른 걸까요?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웹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IPFS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우리는 인터넷과 웹을 거의 동일시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흔히들 우리는 인터넷 한다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사실 인터넷이라면 인프라만을 의미합니다. 통신사에서 깔아주는 인터넷 통신망들로 연결된 구조들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도시에 깔려있는 길 같은 존재를 말합니다. 그 길이 있어야 우리는 누군가에게 파일을 전송할 수도 있고 그림을 볼 수도 있고 동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웹은 무엇일까요? 웹은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얻는 여러가지 방법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도로가 깔려있다면 도로를 통해 우리가 어디론가 갈 수도 있고 누군가가 올 수도 있는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우리는 걸어갈 수도 있고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택배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만 직접 받을 수도 있죠. 웹은 이와 같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전송체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웹이라는 방법을 통해 정보를 보내거나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글을 들어갔을 때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적힌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www,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흔히 인터넷 사이트라고 부르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보는 페이지는 모두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방법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줄여서 우리는 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을 보시면 여기엔 HTTP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웹이 HTT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붙은 것입니다. 여기서 HTTP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하이퍼텍스트로 이루어진 정보 교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하이퍼텍스트 방식을 이용해 웹의 정보를 부르거나 받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우리가 보는 모든 웹사이트들은 다 HTTP로 요청을 하고 결과를 받습니다. 우리가 웹사이트를 방문하고자 할 때 HTTP가 적히지 않은 사이트를 접속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렇듯 HTTP라는 프로토콜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파일 분배 방법입니다. 이런 요청 방식으로 얻은 결과를 웹이라는 방식으로 받아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HTTP는 1989년 제안되어 1996년 첫 상용화되었는데 우리 모두가 HTTP를 사용하고 있듯 기술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의 HTTP는 그야말로 인터넷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듯 HTTP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정보 손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HTTP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보기 위해 어떤 서버에 원하는 정보를 달라고 요청을 보내면 그 서버에서는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며 데이터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요청을 하면 회신을 줍니다. 현재 웹의 기본과도 같은 진리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버에 전원이 차단돼서 꺼져 있거나 인터넷선이 어떤 문제로 끊겨서 갈 수 있는 길이 바뀌거나 차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끊겨서 서버까지 갈 수 없게 돼버렸으니 당연히 우리는 원하는 정보를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일은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분명히 몇 년 전에는 내가 원하는 글이나 그림이 있던 사이트였던 것 같은데 내가 찾아보니 이제는 없는 경우가 있죠. 이런 화면이 나타나면서 그걸 볼 수 없다면 심지어 정말 원하는 정보였는데 만약 그게 그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였다면 우리는 그 정보를 다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화면이 뜨는 경우는 간단합니다. 서버가 고장나거나 다쳤거나 또는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고장나거나 다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버가 있는 곳에 전기가 끊겼거나 서버를 가지고 있던 곳이 망해서 없어졌을 수도 있겠죠. 서버 관리자가 인터넷에 도메인 주소 연장을 하지 않아서 접속 주소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바뀐 주소를 모른다면 역시 접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얻으려고 누군가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 물건이 없으니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건 물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정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은 새로 만들지 않는 한 똑같이 만들어낼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파일이나 사진, 비디오와 같은 디지털 정보들은 복사하여 똑같이 만들 수 있고 디지털망만 있으면 쉽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에 전기가 끊겼다고 그 정보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 과연 당연한 걸까요? 인터넷은 웹서버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웹서버는 데이터 센터에 위치해 있는데 데이터 센터는 웹서버 외에도 이미지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데이터로 예를 들어볼까요? 2020년 10월 현재 글로벌 유튜브 조회수 2위인 동영상은 핑크퐁의 상어가족 동영상인데요. 총 63억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전세계 인구가 60억이니 조회수만 보면 전세계 사람들이 최소 한 번씩은 상어가족 동영상을 본 셈이 되겠죠. 상어가족 동영상의 용량은 60MB 정도입니다. 쉽게 계산하기 위해 이 동영상을 60억 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했다고 가정하면 60MB 동영상을 총 60억 번 요청하여 총 3600억 MB를 전송했다는 것이 되겠죠. 이 단위를 바꾸면 단순 계산으로 총 360PB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데이터 사용량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고 이 사용량을 넘기게 되면 통신사에 돈을 내게 됩니다. 만원에 1기가, 6만원에 11기가 이런 식으로요. 만약 360PB를 그렇게 전송했다면 얼마가 소요되었을까요? 사람들의 사용량이 다 다르고 요금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저렴하게 계산해서 만약 10메가를 전송하는데 최소 1원이 들었다고 해도 360PB였다면 36억 원이 이 동영상의 전송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든 상어가족은 영상 내용 대부분이 셀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용량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편입니다. 러닝타임도 고작 2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유튜버들은 대부분 유튜브의 광고 수익 정책에 따라 또는 사람의 집중력에 따라 제일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시간으로 흔히 알려진 10분에 맞춰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상은 이보다 더 용량이 큽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집에서의 비디오 시청 수요가 늘었고 이에 따라 넷플릭스의 트래픽량이 증가한다는 뉴스 보도도 있었을 정도죠. 앞으로도 사용자가 요구하는 영상의 질이 점점 상승할 것이고 따라서 그 용량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프라는 과연 이러한 수요에 맞춰서 적절한 전송 속도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원래 웹은 이렇게 특정한 서버에 집중되길 바라며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래의 웹은 탈중앙화를 목표하고 고안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람과는 달리 실제 인터넷을 사용자들은 과거엔 포털 사이트로, 몇몇 커뮤니티 사이트로, 그리고 지금의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이 킬러 컨텐츠를 가진 소수의 거대 서비스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위와 같이 우리는 데이터의 전송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거의 모든 국민이 초고속 통신의 혜택을 잘 보고 있지만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국토 면적이 넓고 많은 국민들이 고품질의 통신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엔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그 효과, 즉 속도도 그리 빠르지만은 않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될까요? 일단 첫째로 지금 이 순간도 어느 나라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 된다면서 특정 서버 또는 특정 서비스의 정보와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여러 가지 이유로 디도스 공격을 통해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죠. 수많은 정보 요청 트래픽을 짧은 시간에 한 서버에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특정한 서비스를 무력화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등 몇몇 정보기관들은 몇 개의 서버만으로 국민의 트래픽을 감시할 수 있고 누군가와 교환하는 원하는 정보를 탈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웹이 분산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방금 이야기한 문제들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서버를 차단한다고 해서 특정한 서비스가 차단되는 일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서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적인 디도스 공격도 통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소수의 강력한 기관이나 업체가 정보를 독점하지 않게 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독점뿐만 아니라 갑자기 어떤 업체가 부도가나 서비스를 중단하더라도 이 수많은 데이터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네, 위에서 제시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IPFS입니다. IPFS는 Interplanetary File System의 약자로 분산된 P2P 파일 시스템을 말합니다. Interplanetary는 행성 간에라는 뜻인데 지구상의 컴퓨터를 넘어 다른 행성의 컴퓨터까지 연결하고자 하는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 IPFS 웹은 기존 HTTP 웹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고자 고안된 새로운 웹입니다. IPFS는 중앙화된 서버 없이 노드들 간의 P2P 통신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중앙화된 서버의 연결이 끊어지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현재 HTTP 웹과는 달리 IPFS는 일부 노드의 연결이 끊어져도 정보의 교환은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용량의 파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HTTP 웹에서는 큰 파일 하나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대역폭을 100% 사용해도 더 빠른 네트워크를 찾을 수밖에 없었지만 IPFS는 이론상으로 이 대역폭을 최대 60%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같은 대역폭을 사용하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IPFS 상에서 운용되는 파일의 이름이나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만약 지키고 싶은 파일이 있다면 원하는 만큼 지켜낼 수 있고 버전 관리도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처럼 인터넷에 원활하게 접속할 수 없어도 IPFS에 기록된 파일은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체계가 마치 꿈만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IPFS 체계는 사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조합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뚝딱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기존에 존재하던 파일 공유 기술, 기존의 버전 관리 기술, 기존의 네트워크 기술들을 합쳐서 상호작용하도록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기술들이 이 체계에 사용되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기술들은 원래 어떤 기술이었는지, 그걸 조합하면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꿀 수도 있는 파일 시스템, IPFS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